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한양 도성 안의 버들가지도 춤을 추고 사람들의 옷자락도 덩달아 펄럭이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운종가 뒷골목 밤낮 없이 흥청거린다는 명월관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도 전부터 내로라 하는 한량들이 줄을 섰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선 팔도에서 콧대 높기로는 제일이요 미색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는 명기 초희를 한번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초희로 말할 것 같으면 붉은 입술은 앵두를 머금은 듯하고 눈매는 초승달이 살포시 내려앉은 듯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허나 그 고운 얼굴 뒤에는 양반네들의 헛기침 소리 따위는 콧방귀로 날려버리는 당찬 성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날도 명월관 대청마루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돈 꽤나 있다는 김진사가 초희의 치마폭 한번 잡아보겠다고 귀한 산삼을 들고 와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다. 내 다리통보다 굵은 천년 묵은 산삼이라네. 초의 자네가 이걸 다려 먹으면 목소리가 꾀꼬리 저리 가라 될 게야. 김진사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껄껄 웃었습니다. 주변의 기생들이 아양을 떨며 감탄하는 신용을 했지만 정작 초희는 심드렁하게 부채만 탁탁 치고 있었습니다. 초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천년 묵은 산삼이라는 것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진사 어르신, 소녀가 보기에는 산삼이 아니라 뒷산 텃밭에서 갓 캐온 도라지 같은데요. 흙 묻은 꼴을 보아하니 장터 할머니가 떠리로 파시는 걸 급하게 사오신 게 아닙니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손을 휘젓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짚은 곳이 기생들이 술상을 나르느라 닦아놓은 아주 미끌미끌한 참기름 걸레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어쿠. 김진사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엉덩방아를 찌우며 대청마루를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치 썰매를 타듯 마당 한가운데까지 미끄러진 김진사의 갓은 삐뚤어지고 도포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꼴이 마치 진흙탕에서 구른 두꺼비 같아 보고 있던 손님들과 기생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희가 있는 술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첫 번째 진풍경이었습니다. 초희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눈웃음을 쳤지만 그 눈빛 속에는 허세 가득한 사내들에 대한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명월관 대문 밖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내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갓 끄는 날과 색이 바랬고 도포 자락은 몇 번을 기워 입었는지 누더기에 가까운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한 선비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과거 공부를 핑계로 매일 책만 파고드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곳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철없는 친구놈을 잡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연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명월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짙은 분 냄새와 술 냄새의 수연은 저도 모르게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장구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진 수연은 엉거주춤 걸음을 옮기다 술상을 들고 나오던 작은 동기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급히 길을 비켜준다는 것이 마음만 앞서 몸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왼쪽으로 피하려다 오른쪽 다리가 걸리고 오른쪽으로 피하려다 왼쪽 팔이 허우적거렸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비틀거리던 수연은 결국 제 풀에 지쳐 기둥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춤을 추시려거든 멍석을 깔아드릴 때 추시지요. 지나가던 행수 기생 월매가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연은 이마에 혹이 난 채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소생은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저 진퇴양난의 이치를 몸소 실천해 보인 것뿐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중얼거리는 수연의 모습에 주변에 있던 기생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지식한 선비가 기방에 들어와 기둥과 씨름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어찌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명월관의 두 번째 웃음거리였습니다. 수연은 친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 가장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바로 초희가 있는 상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들과 그 가운데서 도도하게 앉아있는 초희였습니다. 초희는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사내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은 한량들 틈에 색바랜 도포를 입고 뻣뻣하게 서 있는 꼴이라니. 게다가 이마에는 방금 기둥에 부딪혀 생긴 붉은 혹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누구신데 문도 없이 불쑥 들어오십니까? 혹시 길을 잃은 산토끼 아니십니까? 초희가 농을 던지자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박생원을 찾으러 왔소. 여기가 글 읽는 선비가 있을 곳이 아니거늘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초희는 이 당돌하고 촌스러운 선비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뿐사뿐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수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초희는 그를 벽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글 읽는 선비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온 김에 술이나 한 잔 받고 가시지요. 초희가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권하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인과 이렇게 가까이 마주한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그였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이러지 마시오. 수연이 소리치며 팔을 휘젓는 순간 초희가 짓궂은 장난기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어마나 하는 소리와 함께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수연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보통 사내라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 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몸에 닿으려 하자 그는 마치 불덩이를 피하듯 양팔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덕분에 초희는 바닥에 꽈당하고 넘어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탁자를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수연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두 팔을 들고 굳어 있었고 초희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기묘한 자세가 어찌나 우스운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어댔습니다. 세상에 여인을 피하겠다고 만세를 부르는 사내는 처음 봅니다 그려. 초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팔을 내리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밀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닿을 수도 없으니 이것은 호신강기의 일종이요. 또다시 터져나온 엉뚱한 변명에 초희는 백가죽이 당길 정도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미색에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사내들만 보다가 닿을까봐 기겁을 하며 만세를 부르는 이 순진에 빠진 선비가 신선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수연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치듯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초희가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선비님 이름이나 알고 보냅시다. 이렇게 큰 웃음을 주셨는데 술값은 받지 않으리다. 수연은 잡힌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빼내며 대답했습니다. 이수현. 이라하오. 다신 올 일 없으니 그리 아시오. 수연이 황급히 문을 닫고 사라지자 초희는 그가 남기고 간 자리와 술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를 잡고 웃었던 것이 무색하게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수연이라. 초희는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기방의 불빛 아래서 매일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지만 정작 마음 한 조각 내어줄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그 맑고 정직한 그래서 더욱 바보 같은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휘영청 밝은데 초희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악연의 시작일지 아니면 필연의 시작일지 그날 밤 명월관의 등불은 유난히도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수연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책장을 넘겨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붓을 들어도 허공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얼굴, 바로 초희였습니다. 자신을 보며 배를 잡고 웃던 그 모습,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망측한 일이다. 일개기생 따위가 사대부의 정신을 이리 흔들어 놓다니. 수연은 스스로에게 호통을 치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리라. 그 요망한 여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밤낮으로 끙끙 앓던 수연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동통에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유품, 손때 묻은 낡은 붓 한 자루를 명월관에 두고 온 것이 뒤늦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옳거니 내 결코 그 여인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님의 유품을 찾으러 가는 것뿐이다.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댄 수연은 한달음에 명월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명월관 대문 앞에 서자 콩닥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망설이던 그는 결국 큰 기침 한 번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때마침 초희는 대청마루 난간에 기대어 무료하게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수연을 발견하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난 새님 선비의 모습에 그녀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십니까? 다시는 올 일이 없다 하시더니 제 얼굴이 그리도 보고 싶으셨습니까? 초희가 다가와 놀려대자 수연의 얼굴이 또다시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오해 마시오. 나는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을 뿐이요. 여기에 내게 아주 귀한 붓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희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휙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수연이 애타게 찾던 그 낡은 붓이었습니다. 혹 이 붓을 찾으시는지요? 마침 소녀가 고이 보관하고 있었지요. 수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급히 손을 뻗어 붓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날쌔게 몸을 돌려 붓을 피했습니다. 그냥 드릴 수는 없지요. 이리 귀한 것을 보관해 주었으니 술 한 잔 정도는 대접해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초희가 윙크를 하며 수연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수연은 아니 나는 술을 하고 버텼지만 초희의 힘에 못 이기는 척 끌려가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좌중의 한량들이 웬 거짓골의 선비가 초희 옆자리를 차지하느냐며 수군거렸지만 초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비님, 이 술을 다 비우시면 붓을 돌려드리지요. 어디 사내답게 한번 마셔보시지요. 초희가 커다란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사내가 아니 꼽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대감의 아들 조칠규였습니다. 초희야, 언제부터 이런 비렁뱅이 선비와 겸상을 하였느냐. 당장 그자를 내쫓고 이리 와 내 술잔을 받거라. 조칠규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초희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가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가난할 수 있으나 그 정신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오. 또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 함부로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늘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수연이 당당하게 조칠규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조칠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이놈이 감히 누군 줄 알고 정녕 뼈도 못 추리고 싶으냐? 조칠규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초희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도련님. 이분은 제 귀한 손님이십니다. 손님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이 명월관의 주인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희의 단호한 태도에 조칠규는 잠시 주춤했지만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기생 따위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좋다, 오늘은 물러가 주지. 하지만 너 두고 보자. 조칠규가 횡하니 방을 나가버리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초희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장난기나 교태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화장 아래 그녀의 눈빛이 슬프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강하고 당차 보이기만 하던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외로움과 고단함. 수연은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겪어야 했을 수많은 서름과 모욕이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 수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초희는 피식 웃으며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방금은 꽤 사내다웠습니다. 길 잃은 산토끼인 줄만 알았더니 이빨을 숨긴 호랑이였나 봅니다. 그녀는 수연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약속한 붓입니다. 술값은 아까 그 용기로 대신하지요. 수연은 붓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초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유품을 찾으러 왔다는 핑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저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일 다시 와도 되겠소? 수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초희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 대신 다음번엔 시 한 수 지어주셔야 합니다. 돈 없는 선비님께 시 한 수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연은 홀린 듯 명월관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되찾은 붓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명월관에 그리고 초희에게 두고 온 듯 했습니다.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하였던가요? 앙칼진 고양이 같던 초희에게 수연은 어느새 속절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놈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한번 마음에 들어차면 천하의 새님도 시인으로 만들고 겁쟁이도 장수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연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읽던 논어와 맹자는 책상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연애 편지를 쓰다 구겨버린 종이 뭉치들만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수연은 초희에게 약속한 시를 짓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았습니다. 꽃 화자를 쓸까 아니면 달월자를 쓸까. 혼자 중얼거리는 꼴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지나가던 마을 개들조차 꼬리를 내리고 피해갈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나마 제일 멀쩡한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며칠 밤낮을 고심해 쓴 시 한 장과 쌈짓돈을 탈탈 털어 산 옥비녀 하나를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그 비녀를 사느라 당분간 끼니를 죽으로 때워야 했지만 수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명월관에 도착하자 여느 때처럼 기생들의 짓궂은 농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우리 수연 선비님 오셨네. 오늘은 또 무슨 기상천외한 춤을 보여주시려나? 저번에는 만세를 부르시더니 오늘은 혹 절이라도 하시는 게 아니오? 기생들이 깔깔거리며 수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오늘의 수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진지하게 대꾸했습니다. 허허, 부인네들이 사내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소. 내 오늘은 춤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러 온 것이오. 그 비장한 말투에 기생들이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초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보며 살픈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수연은 무릎을 딱 붙이고 앉아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생각하며 지은 시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부니 내 마음 흔들리고 저 하늘에 달이 차오르니 내 얼굴 떠오르네.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물을 마셔도 술 같으니 이를 어찌할꼬. 낭송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시라고 하기에는 운율도 맞지 않고 표현도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글 좀 읽는다는 선비가 썼다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초희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선비님, 밥이 모래알 같으면 돌을 씹으신 게고 물이 술 같으면 취하신 게 아닙니까? 시가 참으로 솔직하십니다. 초희의 놀림에 수연은 귀까지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라 상사병이 나서 그렇다는 것이지. 버럭 소리치는 수연의 모습에 초희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수연의 민망함도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 초희가 젖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떤 명문장보다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초희는 수연이 건넨 옥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싸구려 티가 나는 조잡한 물건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초희가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자 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 아래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선녀가 하강한 듯 아름다웠습니다.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수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초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밤이 깊어지자 초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저는 길가에 핀 꽃과 같아서 누구나 꺾을 수 있고 언젠가는 시들어 버려질 운명입니다. 선비님 같은 귀한 분이 마음에 담을 여인이 아닙니다. 초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둔 천한 신분의 서름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결국 상처받는 것은 수연이 될 것임을. 수연은 술잔을 내려놓고 초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사내의 손길에 초희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꽃이 시든다고 그 향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내가 길가의 꽃이라면 나는 그 곁을 지키는 바위가 되겠다. 비바람이 불면 막아주고 햇볕이 따가우면 그늘이 되어주마. 선비님, 신분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냐? 내게 너는 그저 연모하는 여인, 초희일 뿐이다. 수연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초희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사내들의 놀이개로 살아오며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이 우직한 선비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초희는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명월관 밖 어둠 속에서는 불길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양 북촌 으리으리한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병조판서 조대감과 그의 아들 조칠규가 마주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칠규는 며칠 전 명월관에서 수연에게 당한 모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이수연이라는 놈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히 제게 대들고 아버님의 명성까지 먹칠을 하려 했습니다. 조칠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곰방대를 태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반대파인 남인 세력을 몰아낼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수연의 가문이 눈에 가시였던 참이었습니다. 허허, 칠규야. 사내 대장부가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그리 흥분해서야 쓰겠느냐. 하지만 그놈이 건방진 것은 사실이구나. 조대감이 탁탁제를 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안 그래도 윗선에서 영모의 조짐이 있다는 투서가 필요하던 참이다. 이수연의 아비가 예전에 쓴 글들을 모아보면 꼬투리 잡을 것이 왜 없겠느냐. 역적으로 몰아 가문 전체를 멸문지화시키면
그깟 놈 하나 밟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 오, 역시 아버님이십니다. 그럼 그 기생년은 어찌할까요? 그 계집도 쓸모가 있겠지. 이수연 그놈이 그 계집에게 푹 빠져 있다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인을 이용하면 제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아주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기겠구나. 조대감과 조칠규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명월관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초희가 수연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동안 하늘에 떠있던 달마저 먹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행복과 불행은 늘 등을 맞대고 온다고 했던가요? 가장 달콤했던 이 밤이 지나면 두 사람 앞에는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보인다더니 이수연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듯 찌푸리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마당 구석에 핀 잡초만 봐도 실실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수연의 곁에서 늙은 하인 돌쇠가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실성하셨나 보네. 어제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보고 웃으시더니 오늘은 구름을 보고 대화를 나누시네. 필시 산신령이 노하셨거나 귀신이 씌인 게야. 돌쇠가 혀를 차며 중얼거리는 소리에 수연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 놈 눈에는 저 구름이 그저 물방울 덩어리로만 보이느냐? 내 눈에는 저것이 마치 님의 고운 춤사위처럼 보이는구나. 도련님, 춤사위는 무슨 춤사위입니까? 제 눈에는 비 오면 삭신수식의 할먹구름으로만 보입니다요. 그나저나 도련님, 요새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혹시 서당 훈장님 댁 규수라도 훔쳐보러 가시는 겁니까? 눈치 없는 돌쇠의 질문에 수연이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놈이. 사대부가 밤에 학문을 탐구하러 다니는 것이지 어찌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학문이요? 어떤 학문이기에 다녀오실 때마다 입가에 연지 곤지가 묻어 있습니까? 지난번엔 도포 자락에서 분 냄새가 진동을 하더구만요. 그 학문 저도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돌쇠가 능청스럽게 비꼬자 수연은 할 말을 잃고 뻐끔거렸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얼굴만 벌개진 수연의 모습에 돌쇠는 킬킬거리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평화롭고 한가로운 오전의 풍경. 이것이 이수연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이내 수연의 집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댁 주인 이정암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놀라 돌쇠가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수연이 급히 대문으로 뛰어나가니 관군 수십 명이 시퍼런 칼을 차고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포도대장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난입하는 것이오? 수연이 앞을 막아섰지만 관군들은 거칠게 그를 밀쳐버렸습니다. 곧이어 사랑채에서 수연의 아버지 이정암 대감이 포박당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늙은 선비의 백발이 헝클어지고 고운 도포는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수연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군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흙바닥에 처박힌 수연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놈들, 내 아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 내 아비는 영모를 꾀했다. 북인의 잔당들과 결탁하여 조정을 뒤엎으려 했다는 증거가 나왔느니라. 포도대장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영모라니 평생 책만 읽으며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가 역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이미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식솔들은 줄줄이 엮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안에서 수연은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옥문이 열리며 화려한 비단신을 신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모든 일의 원흉, 병조판서 조대감이었습니다. 쯧쯧 젊은 인재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고. 조대감은 혀를 차며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은 이를 갈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꾸민 짓이냐? 우리 아버님은 죄가 없다. 증거가 차고 넘치거늘 어찌 부정을 하느냐? 내 아비가 쓴 서찰들이 발견되었다. 물론 그 서찰을 전달한 첩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조대감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첩자라니 무슨 소리냐? 내 놈이 죽고 못 사는 그 명월관 기생 초해 말이다. 그 계집이 내 아비와 북인들 사이에서 서찰을 나르던 연락책이었다더구나.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초이가 첩자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함하지 마라. 수연이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조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 계집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이 믿는 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조대감의 뻔뻔한 자백에 수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대감은 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 수연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살고 싶으냐? 내 아비와 내 가문을 살리고 싶으냐? 방법은 하나다. 내 손으로 결자해지하거라. 이 술은 맹독이 든 술이다. 내가 직접 그 계집에게 가서 이 술을 먹여라. 내가 속아서 만난 첩자를 직접 처단하고 충심을 증명한다면 내 아비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잔인하고도 끔찍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을 저울질하라는 악마의 속삭임. 수연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미친놈.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내 아비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내 집안의 여자들은 모두 관노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기생년도 고문을 받다 비참하게 죽겠지. 선택은 내 몫이다. 오늘 밤 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내 아비의 목은 저작거리에 걸릴 것이다. 조대감은 차가운 웃음을 남기고 감옥을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호리병 하나. 그것은 술병이 아니라 수연의 영혼을 파괴할 독약이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초이를 죽여야 하고 초이를 살리려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한편 명월관의 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따라 까치가 울지도 않고 아끼던 거울이 이유 없이 깨져버린 탓입니다. 도련님은 왜 이리 안 오실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초희는 깨진 거울 조각을 치우며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바닥에 툭 떨어져 번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견하듯이 그 핏빛은 선명하고도 불길했습니다. 밤하늘은 무심하게도 별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명월관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대감이 건네준 호리병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심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르는데도 수연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옥사에 갇힌 늙으신 아버지의 얼굴과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초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리 길을 걷는 것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월관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이 흥청거리는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수연의 귀에는 지옥의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초희의 방 앞에 선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초희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도련님. 초희는 반가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몰골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흙투성이가 된 옷, 그리고 무엇보다 넋이 나간 듯한 눈동자. 초희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꼴이 왜 이러십니까? 초희가 다가와 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뒷걸음질 치며 피했습니다. 그 거부의 몸짓에 초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수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힘겹게 호리병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초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술이다. 내가 너를 위해 가져온 술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초희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초희는 수연과 호리병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기생밥을 먹은 지 10년이 넘은 눈치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수연의 절망적인 표정과 살기 어린 분위기,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술.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술이 평범한 술이 아니라는 것을. 도련님 앉으시지요.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초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술잔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수연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초희가 호리병을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쪼르르. 술 따르는 소리가 수연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받으세요, 도련님. 초희가 수연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술잔 안에서 찰랑거리는 맑은 액체가 수연에게는 시퍼런 독사처럼 보였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바보 같으십니다. 갑작스러운 초희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희는 슬프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거면 좀 그럴듯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눈은 울고 계시면서 입으로만 웃으라 하시면 누가 속겠습니까? 초희야,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대개 무슨 변고가 생겼지요? 그리고 이 술을 마셔야 그 변고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탁자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다. 나를 죽여라. 제발 나를 죽여다오. 수연의 통곡 소리에 초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곁으로 가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세상이 힘없는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것이지요. 초희는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길가에 핀 꽃이라 했을 때 도련님이 바위가 되어주겠다 하셨지요.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천한 기생에게 진심을 주신 분은 도련님 뿐이셨습니다. 초희는 수연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의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었습니다. 안 돼. 마시지 마라. 수연이 기겁을 하며 술잔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아버님을 가문을 살리셔야지요. 도련님은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저 같은 계집 하나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시면 안 됩니다. 싫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차라리 같이 죽자. 수연이 달려들었지만 초희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같이 죽으면 도련님 아버님은 어찌 됩니까? 저승에 가서도 불효자가 되시렵니까? 초희의 말에 수연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 틈을 타 초희는 술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도련님, 저승에 가서도 도련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기생이 아니라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도련님과 백년해로 하고 싶습니다.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초희는 망설임 없이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꿀꺽 모굴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수연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초희야.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초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빈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졌습니다.
초희는 수연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도련님 웃는 얼굴이 제일 보고 싶었는데. 초희의 손이 수연의 얼굴을 더듬다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고운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수연은 초희의 식어가는 몸을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초희야. 눈을 떠라. 제발 눈을 떠. 방 밖에서 엿듣고 있던 기생들과 하인들도 모두 숨죽여 울었습니다. 명월관의 그 화려했던 밤은 그렇게 비극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사내의 절규만이 텅 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초희의 방에서 울려 퍼지던 비통한 절규가 잦아들고 명월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이수연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어수룩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그의 두 볼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지옥불을 품은 듯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보낸 사내는 죽고 그 자리에 복수의 화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수연은 옷매무새를 고치지 않고 곧장 병조판서 조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그의 발걸음마다 서리빨 같은 살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야경꾼들이 수연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조대감의 사랑채는 승전보라도 울린 듯 왁자지껄했습니다.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던 조대감과 조칠규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수연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호 왔느냐? 그래, 내 놈의 표정을 보니 거사가 성공한 모양이구나. 조칠규가 깐죽거리는 말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빈 호리병을 꺼내 조대감의 술상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술잔들이 튀어오르고 안주가 쏟아졌습니다. 약조를 지켰습니다. 이제 내 아버님을 내놓으시오. 수연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차가웠습니다. 조대감은 호리병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장하도다. 사내대장부가 대의를 위해 정인 하나쯤 베는 것은 일도 아니지. 그렇고 말고. 조대감은 손을 까딱거려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옥사에 기별하여 이정암 영감을 풀어주라 하여라. 내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 방면하는 것이니 그리 알라고 전하고. 수연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탐욕스러운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을 무사히 모시고 훗날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수연이 몸을 돌려나가려 하자 조칠규가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이생원. 그 기생년 장례나 잘 치러주게. 내 조의금으로 엽전 한 입 보태줄까? 조칠규와 그 패거리들이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칫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남아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수연이 의금부 앞에서 기다린 지 반나절, 드디어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정암 대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이정암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어찌 나를. 그 악독한 자들이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수연은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과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늙은 하인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대문 밖까지 뛰어나와 땅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아니 대감마님, 살아서 돌아오셨군요. 저는 대감마님이 돌아가시면 따라 죽으려고 뒷산에 구덩이까지 파놓고 맷자리를 받았음입죠. 근데 거기가 햇볕이 안 들어서 제 무덤으로는 영 꽝이더라고요. 돌쇠의 엉뚱한 소리에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수연은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주인이 돌아왔는데 무덤 타령이냐. 어서 방에 불이나 떼거라. 예야. 제가 군부를 아주 활활 지펴서 찜질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요.
돌쇠가 요란스럽게 부엌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수연의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초희가 없는 세상은 그에게 흑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서성였습니다. 하늘에 뜬 달이 초희의 얼굴처럼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누구요? 수연이 경계하며 묻자 어둠 속에서 검은 삿갓을 쓴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명월관 행수월매가 보내서 왔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 은밀히 오시랍니다.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초희의 장래 문제인가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사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밤중에 명월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화려했던 등불은 모두 꺼지고 흰 소복을 입은 기생들만이 오가는 슬픔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초희의 방이 아니라 명월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약초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풍 뒤 요 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초희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숨소리는 미약했지만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초희야.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옆에 서 있던 행수월매가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십시오. 밖에서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분명 내 눈앞에서 피를 토하고. 수연이 덜덜 떨며 묻자 월매가 한숨을 내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도련님이 나가시자마자 제가 뛰어들어와 토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초희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요. 손을 썼다니요? 그때 방 한구석에 앉아있던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껄껄 웃으며 나섰습니다. 그는 한양 바닥에서 괴짜 의원으로 소문난 허영감이었습니다. 허허, 그 아가씨 참으로 당차더구만. 며칠 전 내게 와서 묻더군. 마시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지 않는 약이 있느냐고 말이야. 수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초희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대감이 자신을 이용해 수연을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영민한 그녀는 짐작하고 대비책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초혜 아가씨는 도련님이 가져온 독주를 마시는 척하면서 혀 밑에 숨겨두었던 해독환을 함께 삼킨 게지. 그리고 일부러 혀를 깨물어 피를 토한 척 연기를 한 게야. 조대감의 눈을 속이려면 그 정도 목숨 건 연극은 필요했을 테니까. 허영감의 설명에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기지와 희생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수연은 잠든 초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약하게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박동이 수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희망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맙다.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때 초희가 찡그리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수연을 향했습니다. 도련님, 우시는 겁니까? 사내대장부가. 뚝 그치세요. 가냘픈 목소리로 농을 던지는 그녀의 모습에 수연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래, 내 다시는 울지 않으마. 이제 너를 울게 한 놈들을 내가 피눈물 흘리게 만들 것이다. 수연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습니다. 초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세상에는 그녀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조대감이 방심할 것이고 그 틈을 타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월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기막힌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희가 쓰러지기 전에 제게 건네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보시지요. 월매가 건넨 것은 피 묻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수연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서찰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희가 그동안 조대감의 술시중을 들며 몰래 빼돌린 장부와 서찰들입니다. 조대감이 매관매직을 하고 국고를 횡령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겁니다.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초희는 단순히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조대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칼자루를 쥐어준 것입니다. 초희야, 너는 정말...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연희는 살아 돌아왔고 손에는 적의 목줄을 쥘 확실한 증거가 쥐어졌습니다. 기다려라, 조대감. 내 놈이 마신 술이 달콤했더냐. 이제 내가 내 놈에게 진정한 독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수연은 초희가 건넨 피 묻은 장부를 품에 안고 어둠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명월관의 비밀방 희미한 촛불 아래서 수연, 초희, 그리고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깝다 하였던가요? 명월관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초희에 대한 애틋함과 대감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가 뒤엉켜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초희가 목숨과 맞바꾼 증좌들을 품에 안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아버지 이정암 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아버지는 아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비의 누명을 벗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대의는 나라의 존벌레를 박멸하는 것이다. 허나 하룻강아지가 범을 잡으려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놈의 목에 방울을 달아줄 다른 호랑이를 찾아야 한다. 아버지의 조언에 수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 대감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청렴한 관리, 사헌부의 강직한 대사원을 찾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수연은 초희가 건네준 장부 중 가장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만을 추려 품에 넣고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대사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며 들이지도 않으려는 문지기를 향해 수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이오. 이대로 돌아가면 내일 아침 광화문 내거리에 내 목을 걸고 대사원의 이름을 원망할 것이오. 수연의 절박한 외침에 결국 대사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서찰을 꺼내 바쳤습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대사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조대감 그자가 이 정도까지 썩었을 줄이야. 그리하여 반격의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이 주재하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대감은 1등 공신이라도 된 양 윗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그 아들 조칠규는 기생들을 희롱하며 난잡한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대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오늘 이 자리에 나라를 좀먹는 역적이 앉아 있사옵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대감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대사헌, 술이 과하셨소. 여기가 어디라고 망발을 하시오. 망발인지 아닌지는 이 증좌가 말해줄 것이오. 대사헌이 조대감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그것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요. 필시 반대파의 소행일 것입니다, 전하. 조대감의 뻔뻔한 태도에 임금도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고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이수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증좌가 참이라는 것을 제 목숨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조칠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역적의 아들놈이 감히 어딜 들어오느냐. 저놈은 정인인 기생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한 미치광이입니다. 저놈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수연은 조칠규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임금을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진실을 말해줄 또 한 명의 증인이 있사옵니다. 수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복 차림의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애처로운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조대감 부자는 웬 미친 여인인가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여인은 임금 앞에 엎드려 조아린 뒤 천천히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조대감과 조칠규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명월관의 기생 초희였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어찌하여. 조칠규가 손가락질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초희는 핏기 없는 입술로 그러나 또렷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 조대감의 협박을 받은 이수연 선비가 건넨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으로 알려진 초희라 하옵니다. 허나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조대감의 악행을 언젠가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 독배를 마시는 척 연기를 하고 목숨을 부지하였나이다. 조대감이 건넨 독주병이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초희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조대감의 술시중을 들며 엿들었던 모든 비리와 조칠규가 자신의 공을 자랑하며 떠벌렸던 악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토해냈습니다. 살아 돌아온 증인의 증언은 그 어떤 증자보다 강력했습니다. 저 전현이, 저 요망한 것이 거짓을 고하는 것이다. 조대감은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임금은 진노하여 용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놈들, 당장 저 역적 부자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그 일족을 모조리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라.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달려들어 조대감 부자를 개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수연과 초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수연은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역적을 밝혀낸 그의 공을 높이 사 큰 상을 내리고 가문의 누명도 깨끗이 벗겨주었습니다. 수연은 엎드려 감사를 표한 뒤 용기를 내어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더 귀한 것이 있사옵니다. 부디 초희의 기적을 거두어 주시어 한 명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금은 초희의 용기와 지혜를 기특하게 여겨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천하디 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초희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궁을 나서는 수연의 곁에 고운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은 초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희야. 예, 도련님.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아닙니다. 도련님을 만난 것이 제 생애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녹여내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돌쇠가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
나도 다음 생에는 꼭 기생으로 태어나서 잘생긴 선비님이나 한번 홀려봐야겠다. 엉뚱한 돌쇠의 다짐에 수연과 초희는 결국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청백리가 되었고, 초희는 그의 곁을 지키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배를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은 한양 장안에 오래도록 회자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독배인 줄 알면서도 정인이 주는 술을 마셔야 했던 기생. 그 슬픈 운명에 맞서 결국 사랑과 정의를 모두 쟁취해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끝에야 비로소 활짝 피어나는 봄꽃처럼 그들의 사랑 또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